이 광해군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병사 2만을 이제 증발해서 보내라고 명나라에서 하늘 같은 상국에서 요구를 하니 뭐 그때 조정 대신들은 뭐 전하 뭐 당장 보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준 그 은덕을 잊으면 되겠습니다. 막 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임금 혼자 그 많은 대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해군은 그 균형 외교라고 지금 말로 그냥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흐름을 알았어요. 아, 이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청나라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럼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근데 조정 대신들만 그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이 광해군이 이 명나라의 압력과 사신이 와서 압력을 넣고 대신들은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런데 별로 그렇게 정권이 정통성이라 적자가 아니었잖아요. 서자 출신 왕에 올랐는데 그래서 완전히 신하들이 개무시하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버팁니다. 한 1년여 가까이를 버텨요. 그러다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빨리 말씀드릴 것 같았으니까 그 사령관으로 보낸 장군을 하나 부릅니다. 그분이 이름이 강홍립 장군이야. 네, 강홍립 장군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밀집을 줍니다. 강홍립 장군이 1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김흥서라는 장군과 함께 출정하는데 가서 딱 그 후금 막 붙어보니까 이건 뭐 팔씨름 딱 잡아보면 딱 알잖아요. 아니 새로 일어나는 나라, 그 힘이 융성한 나라가 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늙고 막 부패한 저 명나라 군사들은 이 어떻게 여기 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일합을 겨뤄보는데 명나라 군사는 작살나고 우리 조선군도 작살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김흥선과 응선과 장군이 같이 한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사예요. 간신히 강홍립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다가 재빠르게 가서 청나라, 후금이죠. 또 항복합니다.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항복이에요. 네. 자기가 항복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광해군이 이 사람을 파견할 때 일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손 잡아보고 게임이 안 되겠으면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 백성, 내 병사들을 산채로 데려오라. 이게 광해군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연대,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연대, 이 연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큰 걱정이에요. 그것도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는 이런 노선을 선택한 것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네.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이 멀어진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동시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희 희망이 있다고 보고 제가 방송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좀 들으면 그거를 좀 잘 캐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지금 국무장관이라고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블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중국도 세 가지 관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경쟁자이고 협조자이고 적대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블링컨이 이미. 네. 그러니 가까이 있는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냐, 복잡하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자, 그렇다면 저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미국 편을 들어주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얻어야 되잖아요. 미국한테. 그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님, 우리는 중국과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중국과 완전히 이걸 다 끊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응? 우리가 미국한테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대 국무장관이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중국과 관계를 100% 단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국익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국익적 대의를 가지고 설명하면 외교는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외교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북한 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입니다. 지금 전쟁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보가 평화이고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돈이고 그 돈이 바로 우리 서민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균형 있게 좀 잘 해서 중국과 우리가 숨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요구해야 합니다. 니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냐. 야, 우리 대통령이 이 대만이라는 것이 와서 힘에 의한 형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야기를 강하게 했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원칙이다. 근데 니네가 왜 우리 대통령이 하는 말을 하러 말아 하냐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명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명이 고조선 시대부터 그랬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이 주변의 영향을 다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아주 지혜로운 어떤 균형, 이런 어떤 또 실리, 대명, 자가도 강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요, 어느 나라든 외교회담, 정상회담을 하고서 이제 그 합의문을 쓰잖아요. 합의문의 내용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구받는 게 많아요.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저희랑 회담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이 많아서 합의문의 두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 요구사항이 많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해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강대국들한테 요구하려고 했거든요. 우리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할 게 많아요. 그렇다면 외교는 상호 호혜적이니까 들어줘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큼 그 나라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굽신거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상응하는 그런 어떤 국익적 차원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외교를 얻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외교안보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가 멀리 있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주제를 한번 던져보고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막 뉴스 들으면 뭐가 외교관계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벌써 50분이 됐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나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관계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관계자본 자본들을 많이 쌓으시고 활용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야 한 10시간 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이 정도 그냥 제가 여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저한테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이어가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되게 질문하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똑똑한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절대 그런 거 없고, 제 뒤에 말씀 보시죠. 오늘 강사님으로 오셔서 제2기 청년 지도자 최고의 과정에 강의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 패널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강의를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정국대 청년지도자 최고의 과정의 네. 학생들을 네. 그게 패널에서도 네.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지금은 방송을 많이 줄이고 6번 나가는데요. MBC, SBS,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YTN, 뭐 그다음에 뭐 지방 TV, 뭐 YTN 라디오, 하여튼 반드시 제가 한 번 아니 2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런덕 대표님 사실 이게 그 수갑을 찼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청렴인 대상을 2번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양손에 수갑을 차가지고 청렴하게 선을 짚고 노력해야 돼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렴한 것과 가난한 것은 다른 것이죠. 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청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통장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다 부패방지 동지들이니까 여기에 보면 용역 예 아이고 감사해요. 저기 오후 2시 33분에 YTN에서 13만 6,800원 입금해서 잔액이 얼마냐? 제 전 재산입니다. 63만 4,084원이 이 시간인데 제 전 재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치르는 거 신기하죠? 근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지금은 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돈을 쓰면 오히려 안 되게 돼 있고 12월 12일이면 예비 후보 등록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공식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제도가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와서 통장을 개설하면 후원금이 있고 후원금은 그냥 내가 세액공제만 받고 저 사람이 그냥 10만 원쯤 후원할래 이거고 나는 그 후원보다는 나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빌려줄래.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기간이 되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약정한 이자 3.3%는 얼마든 은행 이자를 나는 은행 이자만 붙여주면 되죠. 그것을 그분에게 공식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100만 뭐 얼마 이렇게. 그런데 선거 제도가 제가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전을 받아서 그것을 갚는 거니까 제가 설마 이자 못 갚겠어요? 돈은 나라에서 줘서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펀드라고 하죠. 펀드를 개설할 테니까 그때 돈을 좀 많이 빌려주십시오. 한 3달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만 원 가지고도 선거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고 하시죠. 다음에 국회의원 되시면 예. 청년 지도자 체류 과정을 예. 국회의원, 예. 시의원, 도의원 모두 바꿀 수 있게끔 유형을 정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19대 때 저랑 국회의원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또 생각이 당이 달랐어요. 그날이 YTN에 출연 같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둘 다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YTN 방송 끝나고 국회까지 오는데 그 친구 차를 탔지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 친구가 이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재산 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 맨날 300명 중에 297등, 8등 이렇게 되니까 야, 수현아 너는 도대체 국회의원 안 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사람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면 부정하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야, 나는 있잖아요. 그 세비를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다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를.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이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죠? 후원회가 있으면 후원금이 있어요. 그 후원금은 쓸 수 있는 용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생활을 세비를 안 하고 세비는 자기 월급이니까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다 했더니 한 5억 정도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저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저축을 했냐?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나쁜 사람들 맞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 꼭 그런 지도자들부터 이런 부패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제도화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청와대에 있었으면 청와대는 뭐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북한 김정은 어떠냐는 거 이런 거. 외국에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가실 때 오면 정말 연구 많이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외국 정상회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때로는 저게 소화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준비하고 뭐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서로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는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예요. 대통령 비행기를 전용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군 1호기가 아니라 성남 비행장에서 이제 쫙 대통령 타고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 비행기 1호기가 뜨기 전에 2대의 비행기가 먼저 뜹니다. 무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일 공군 3호기는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비행기인데 이 3호기가 먼저 이륙을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걸 바로 이어서 공군 1호기보다 조금 작은 그런 고정인 날개를 낸 그 비행기가 떠서 서해안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비록 대통령께 다시 1호기가 쫙 올라가서 이제 정해진 길로 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북한에서 혹시 뭐를 미사일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통령이 탄 비행기지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 대를 막 교차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변인 돼서 헬기를 탔는데 대통령께서 타신 게 1호기 헬기잖아요. 근데 1, 2, 3호기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근데 4호기 하나가 색깔도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군 대령이 항상 이제 항공통제관이 대통령을 타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중대령, 저 왜 저건 달라? 그랬더니 대변인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 헬기가 4대를 편대를 해서 다니는데 헬기는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편 헬기가 뜨게 되면 비행기가 뜨게 되면 모든 위성들이 이제 뭐 전부 북한을 쳐다보고 있겠죠. 미사일이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같은 데 전부 다 이제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북한에서 쐈는데 우리 패트리어트를 못 잡았어. 그럼 미사일이 막 대통령 헬기군을 향해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일 뒤에 있는 헬기가 나가서 몸을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3개는 근데 특히 앞에 3개는 대통령실 공군이 운영하는 헬기인데 왜 몸으로 가서 맞고 죽는 건 육군 헬기가 나가서 그건 아직도 제가 알지를 못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뒤에는 3호기가 나가서 맞고 안 되면 2호기가 나가서 맞는데 그들은 제가 1호기만 타려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저는 그 중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서 산업화의 동맥을 놓았다면 이제 이 우주로 가는 이 계획은 이것은 아마 앞으로 22세기,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우주고속도로를 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우주 계획을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과거 생각해보면 제가 연도 이런 건 생각 안 나는데 소련하고 왜 그때 달에 가장 먼저 가는 게임이 붙었잖아요. 근데 가가린이 먼저 가서 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11호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우주 경쟁이 이제 대충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사고들이랑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그 달에 우주선을 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때 다 갔다 온 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는 달은 햇볕을 받아서
빛나는 앞면이잖아요. 소련과 미국은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디를? 저 달의 뒷면을 간 거예요. 그 미국 최초죠. 네, 그 깜깜한 곳을, 추운 곳을. 그러자 미국이 다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달에 가는데, 그 뒷면을 가는데, 그냥 중국이 먼저 갔다 왔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건물을 짓고 오겠다. 뭐 시설을 짓고 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세계 9나라가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미국 기술만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그 미국이 목표하고 있는 걸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의 초청을 받았죠. 근데 언론에서 쓰신 거 보면 일본 수상보다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들이 막 그런 초점이 맞춰 기사가 있는 게 있어요. 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환대하고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우주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 뒷면으로 가서 이제 미국 우주선이 뭘 잔뜩 싣고 가서 이제 뭘 시설을 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막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착륙하는데 어떤 걸 해요? 우선 첫째 안전하게 착륙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뭐를 세우든 그런 곳을 동시에 안전하게 착륙할 장소와 그 주변에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찾아서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깜깜하고 추운 곳에서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나라로 그거를 반드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술, 우리 힘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간청에 의해서 우리가 벽장 튕기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부족한 기술을 다 이전받을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명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가 그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열릴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자리들이 생겨났듯이 이제 우주에서 그게 생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궁금하시죠? 북한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그 질문 안부를 갖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핵을 어디까지 완성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 10월 달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3차 발사하겠다 예언했거든요. 2번 다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10월 달에 발사하겠다는 아직 발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발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사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죠. 북한이 결과적으로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미국이 경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경계하는 것은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으로 가가지고 미국 LA 해변에 갑자기 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게 심지어 이건 가장 심각한 타격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벌써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정도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이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시면 왜 화면에 이렇게 북한이 발사를 하는데 물속에서 탁 튀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불부터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폴 론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잠수함에서 이걸 튀어나오게 해서 거기서 발사하는 이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이게 되지. 3,000톤급 미만, 북한이 가지고 2,000톤급 잠수함에서 이걸 발사하면 깨져요. 네. 그래서 북한이 심포항에서 계속 잠수함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계속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세계를 대한민국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막 자랑스럽게 막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걔네들 어디서 했냐면 잠수함에서 발사를 못하니까 바지선에서 해요. 바지선. 그러니까 물 밑에 바지선을 놓고 거기에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단 한 번에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것을 한 번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7번째 우리가 성공을 해서 북한보다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열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막 그렇게 저장소에 방을 냈는데 우리가 보는데 금방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어떤 거든지 이 대기권을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술,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죠. 이것을 확보를 이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푸틴하고 만나서 아마 그 기술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큰 위협은 위협이죠. 위협인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어차피 핵을 가지고 하는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지금 사라지는 건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한 예를 들어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구축을 하고도 지금 5,000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 10발이라면 그 다 합쳐도 미국 한 발짜리도 안 될 용량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권하면서 나는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가겠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핵 우선주의였잖아요. 근데 김정은 들어와서 경제를 넣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북한 인민들이 눈이 이제 다 띈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 1,000만 대가 이상 들어간 나라고 대한민국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눈이 뜨인 북한 백성이 그 3대 세습하는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나요? 안 놀아나요. 그리고 북한도 이제 경제 수준이 역설적이게도 제재와 압박 속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요. 왜 높아지는 줄 알아요? 국가가 해주는 것은 없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죽기 살기, 그걸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도생으로 장마당에 가서 밀무역을 통해서 살으려니까 역설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B-52 폭격기가 아니라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자기 인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뭐를 줘야 돼요? 지금은 속임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좀 뜬 만큼.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핵경제 병진이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빨리 비핵화를 왜 하려고 합니까 북한이? 그걸 가지고 팔아서 경제개발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꾸 색칠하고 닦고 뭘 조이고 더 비싼 값을 팔으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주기로 합의가 됐는데 왜 볼턴이라는 코튼 호수염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밥상을 팍 먹고 찬 거잖아요. 네?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같죠? 미국처럼 비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요. 워싱턴의 그 민주주의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오콘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네오콘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군수산업이 있죠. 미국이 날마다 막 총기가 난사되면서도 막 수학 죽는데 왜 총기 산업을 규제 못합니까?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워싱턴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군수산업자들이 워싱턴에 다 뒷배를 잡고 있어요. 자, 군수산업은 그냥 만들어서 공장에 넣으면 이 공장이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무기가 어딘가 자꾸 출고가 돼야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음모론을 지금 미국이 일부러 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겠으나 어디에선가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해야 미국의 군수산업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게 수업 군사훈련을 같이 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일관된 목표가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일본에 그걸 안 된다고 거절해온 거예요. 자, 우리의 군사 동맹은 누굽니까? 미국이죠. 우리의 군사 동맹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미국의 군사 동맹에 의해서 우리는 북한을 저지해왔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우리도 동맹하게 해줘 라고 계속 동맹하자는 거예요. 군사 동맹을. 응? 그러자 그동안에는 미국도 안 돼.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 위협을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 봐, 미국, 니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미국이 니네들이 여기까지 와서 못할 거 우리가 할게. 예?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우리한테 뭐 힘을 줘.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제가 대변인에서 제가 증인 아니고 제가 기록을 했으니까 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 왜 북한 놈들이 잘하는데 일본하고 군사훈련 안 해?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설명하죠. 대통령 각하. 일본과 한국은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식 군대지만 일본은 자위대,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한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가 합동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 정식 군대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군사 동맹이 되면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니까 동맹이 되면 이것을 전쟁이 가능한, 해외 파병이 가능한 정식 군대를 승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평화헌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의 영국 영토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한일군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군사동맹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한일 군수지원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동맹과 군수지원협정. 이 군수지원협정 뭐예요? 한반도에 유사시 사태가 났을 때, 다시 말해서 남북한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문자를 들어와요. 미국 문자 들어와요. 어디 들어왔어요? 일본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부산.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정말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뻔뻔한 니네 나라 전쟁하면 우리가 문자 될 거야. 군수 장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온 바가 일본의 협상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한민국 중요한 국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의 미국의 편을 강하게 들어주는 대신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익을 정확하게 미국에 설명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입장을 같이 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영국 영통 영해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이 문을 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이미 대한민국의 오랜 모든 정부의 공통된 정책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복잡하게 이것저것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도 존엄하지만 상대방 안에 있는 존엄성을 서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인간관계의 관계자본을 많이 만들어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변해가는 이 사회환경 특히 국제 질서 외교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 나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영향을 미쳤다가 지금 막 금방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주인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TV 뉴스 볼 때마다 내 주관적으로 한번 이런 시각을 좀 판단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 이것을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 나온